자, 2부요. 일제 한글 운동을 어떻게 했나. 1부에서는 이제 우리 훈민정음이 국어 거쳐서 한글이 어떻게 됐냐. 그 한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봤는데요. 2부에서는 이제 일제 한글 운동. 정말 한글이 우연히 쓰인 거 아닙니다. 우리는 공기 너무 쉽게 마시니까 공기 귀한 줄 모르는 것처럼 한글 너무 쉽게 쓰니까 한글이 너무 그냥 쉽게 세종대왕이 만들었고 우리가 쓴다. 참 그게 아니고 목숨 걸고 한글 운동했던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같은 한글을 우리가 참 쉽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의 식민주의 교육인데요. 러일 전쟁이 딱 터지고 나서 일본이 이기고 나서 드디어 한국의 침략 야욕 드러내면서 한글에 조선에 대한제국 바뀌었지만은 본격적으로 바로 조선의 대한제국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식민주의 프로그램이 하나씩 편입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한국 교육 개량안, 제1차 한일협약에 의해서 파견된 일본의 학정 참여관 히데하라 타이라가 작성하여 일본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거. 이제 일본이 한국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한국을 교육시키는 그 개량안입니다. 제1장 방침. 이란 의정서. 우리는 한일 의정서 그러죠. 일본 입장에서 이란 의정서. 양국의 관계를 결정한 이래 한국은 당연한 결과로 일본 제국 보호국. 이제 일본이 보호한다. 아직 을사보조약, 을사늑약 체결되기 전이지만은 이미 이런 영향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교육도 당연히 한국 교육 개량 방침도 일본이 정한다는 겁니다. 제1. 일본 제국 정부의 대한 정책, 한국에 대한 정책은 장차 한국이 제국의 보호국으로 만반의 시설 개량을 하는데 적당한 교육을 시행할 걸 주지른다. 을사늑약 전인데 이미 을사늑약을 딱 염두에 뒀죠. 장차 한국이 제국, 일본 제국의 보호국으로 만들겠다는 염두에 두고 요걸 교육 개량안을 발표하는 겁니다. 한국민으로 하여금 선량하고 평화로우며 아름다운 심성을 한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한다. 참 겉으로는 번지르르 좋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당연히 교육 개량안이니까 일본 입장에서 한국을 참 미개한 한국을 참 아름답고 선량하고 평화로운 이런 나라로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런 표현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어를 보급시킨다. 또 종래 한국의 형식적 국교인 유교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그 위에 신지식을 일반에게 개발한다. 유교를 갑자기 싹 없애버리면 반발이 심하니까 천주교 들어왔다가 박해 심했던 것도 유교를 바로 반대하면서 보고발레를 그랬죠. 유교에서는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거는 그야말로 큰 효도인데 가톨릭에서 그걸 제사 안 지낸다니까 일반 민족마저도 저거는 쌍놈들이다 그렇게 보지요. 그뿐만 아니고 실제 유학에서는 옥황상제 이거는 민간 신앙이라면 유학에서는 따로 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 그러기도 하고 천은 우주 만물의 원리 이런 식이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유일 신이 따로 있다. 물론 야훼 여호와 하니까 더 서양에서 들어온 신 우리 못 믿겠다 이러니까 한국 민중이 섬기는 신 하나님이라는 표현했다는 거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유학 문호 유교 문화 속에 있던 우리 일반 백성들한테는 아주 생소했죠. 그래서 일본들은 유교를 파괴하지는 않고 그 위에 신지식을 일반에게 개발한다. 이거는 유교를 보호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죠. 부드럽게 접근해서 하나하나 침략하겠다. 그런 의미죠. 학제는 번잡을 피하고 과정은 알기 쉽게 한다. 일제강점기 시기별 보통학교 조선어와 일본어 주당 수업 시간표인데요. 보시죠. 통감부는 한일 합방되기 전에 있었던 거. 나중 조선 총독부 전신입니다. 통감부 1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안중근 의사한테 적했던 그 통감부 시절에 학교에서 1학년, 2학년, 6학년까지 있는데 일본어, 조선어 비율입니다.
6대 10. 조선어가 좀 많았죠. 물론 이때 조선어는 보신 것처럼 한문이 포함된 조선어입니다. 그러다가 한일 합방, 한일 병탄, 뭐 그러죠. 딱 되자마자 6대 10에서 10대 6으로 바뀝니다. 개 24대 40에서 40대 21로 거꾸로 바뀝니다. 조선어 당연히 한문 포함해서. 그러다가 2기부터 가서는 아예 그냥 10대 4, 12대 4로 바뀝니다. 64대 20, 3기 역시. 4기 가서는 10대 4, 12대 3도 그렇지만 조선어가 아예 보시는 것처럼 선택 과목이 되어버린 겁니다. 선택 과목이 된 상태에서 일본어와 조선어 비율이 10대 4, 12대 3, 총 64대 16이 됩니다. 그게 제5기 41년 바로 일제 마지막 기에 가서는 일본어 중심, 조선어는 빵 없습니다. 아예. 이런 식으로 일제가 우리 한국 학교, 초등학교, 요즘 초등학교는 국민학교, 그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로 참 잘 바꿔왔지요. 국민학교라는 이름 자체가 일본이 만든 겁니다. 황국신민, 황국신민, 거기서 국민 따온 겁니다. 만약 그래 안 따왔다면 일리는 있죠. 국가의 백성, 국민, 시의 사람들, 시민, 일리가 있지만은 실제 영어에서는 국민이라는 뜻이 없죠. 시티즌. 그 시티즌은 우리 번역할 때 시민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시민권, 그러면 시티즌, 시민, 국민권 그런 말 안 쓰죠. 근데 그 어쩌면 좋은 뜻도 될 수 있지만은 원래 그 유래가 우리나라 국민학교는 황국 신민 만드는 교육이다. 그래서 국민. 그래서 초등으로 잘 바꿨죠. 초, 중, 고 순서가 맞잖아요. 그렇죠? 국민, 중, 고, 대 순서가 안 맞죠. 말 자체도. 근데 원래 이런 식에서 국민학교입니다. 인데 점점점 조선어 말살에 가다가 완전히 말살로 못 쓰게 하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이런 시대가 일제 때입니다. 또 언론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순환글 신문, 독립신문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일본에서는 딱 일제가 되니까 탄압하면서 바로 학교 교육은 자라는 어린이를 바꾸자. 일본 신민으로 바꾸자. 그런 의미로 학교 교육을 바꿨다면 어른들한테 바꾸는 것은 바로 언론이죠. 그 당시는 뭐 방송은 거의 힘이 없었고 주로 언론이죠. 신문입니다. 그래서 을사늑약 다음에 1906년 9월 통감부 기관지 경성일보를 창간합니다. 처음에는 국한문판, 일본어판 두 개 만들다가 당연히 국한문판 없애버리고 순전히 일본판만 만들어 합니다. 계속해서 조선총독부 없어질 때까지 일제강점기 때 가장 영향력 컸던 신문이 바로 이 경성일보입니다. 예. 뭔 신문이 이러냐. 앞에 독립신문보다도 훨씬 조잡하죠. 그 독립신문은 활자로 찍은 겁니다. 영어는 활자로 찍은 게 아니고 글씨 쓴 거죠. 신문을 뭐 일일이 쓰냐. 혹시 나이 드신 분은 알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모르겠죠. 등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뭐 타자기보다도 훨씬 전에 등사기 일일이 써서 그걸 어떤 깔깔한 그게 비닐 같은 그런 거기에다 글씨를 씁니다. 그런 걸 써서 거기다 먹지로 밀면 글씨가 박혀 나옵니다. 그런 걸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글씨로 등사한 거. 복사 이해 쉽게 좀 복사는 촬영해서 착착 뽑아내면 그때는 일일이 하나하나 내가 글씨판 그걸 찍어낸 겁니다. 그런 신문입니다. 근데 이게 일제 때 최고 영향력을 발휘한 신문입니다. 그러다가 1904년에 영국인 베델에 의해서 대한매일신보가 한글과 영문판으로 간행됩니다. 근데 이게 영국인 베델이니까 일제가 일제 벌써 뭐 요때 이후 시작되지만 이후에 을사늑약 한일병탄 이후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른 신문에 비해 자주적 기사를 내보낼 수 있었는데 최고의 발행부수 일제가 손을 못 댔습니다. 못 댄 이유가 베델이 영국 사람이라서 일본 사람이 손 못 대죠. 그리고 또 우리 일제강점기 때 영일 동맹을 맺었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일본 입장에서 영국을 함부로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베델이니까 그 신문에서 뭐 일본을 비판하고 조선의 뭐 자주적인 정신 싫어도 참 눈꼴 사납지만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러던 것이 박은식, 신채호 독립자들의 글을 싣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독립자들의 글이 실리고 국채 보상운동 중심 세력으로 활동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일제 침략에 부당성적이었다. 일제로 볼 때는 눈에 가시죠. 그러던 것이 1909년 5월 1일에 베델이 심장병으로 갑자기 사망합니다. 그자 이제 발행이 몇 분 바뀌면서 한일 병탄이 되는데, 이제는 이제 영국인 발행인이 아니고 조선인이 발행인이 되는 바람에 결국 폐간됩니다. 폐간되고 대한매일신보 대신에 매일신보로 바뀝니다. 아예 그냥 민간인 신문이 아니고 조선 총독부 기관지가 되어버립니다. 예, 대한매일신보고 매일신문. 이때는 구한문 혼용체 한글이 보이지만 싹 다 이제 한자와 일본어로 바뀌는 겁니다. 일자 우리말 연구단체, 그렇죠? 뭐 학교에서도 또 신문에서도 공식적으로도 했지만은 또 끼리끼리 떠드는 학자들끼리 우리말 연구단체를 만드는데 국문동식회가 처음입니다. 국문동식회 1896년에 출발한 한글 관련해서 만든 최초의 조직인데, 독립신문 내에 설치된 어떤 작은 연구회입니다. 독립신문, 독립협회가 독립신문 만들고 독립신문 안에서 다시 이런 국문동식회, 신문 쓸 때 아까 주시경 선생이 주로 편집 담당했다 그랬죠. 거기서 이제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하면서 그거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국문동식회입니다. 처음에는 조선문동식회라는 이름 출발했다가 나중에 이제 국문표기법 통일주도 했고, 여기서 정의된 국문표기법은 훗날 한글 맞춤법 기틀이 되었다. 여기에 이제 국문동식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기초가 되었다 했지만은 결국은 주시경 선생의 업적이다. 그래 보면 되겠죠. 그러다 국문연구소가 생깁니다. 앞에서 관보에서 지석영이 한글 표기법 실었다 그랬죠. 그러자 이제 국어학자들이 그 당시 꼭 국어학자를 할 수는 없지만 국어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과학자가 한글 표기법을 실었는데 저 틀렸다 맞다 막 논란이 막 생깁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학계 통일된 의견 집약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국문연구소를 설립하는 겁니다. 학부라는 거는 이제 옛날에 그렇죠. 내무부, 2조 병조, 6조 판서 그러듯이 그 이름을 이제 갑오경장 이후에 부서로 바꾸죠. 교육부, 그래 보시면 돼요. 학부의 학무국장에 일단 윤치호를 위원장으로 하고 그 밑에 지석영, 주시경, 이능호 그 사람들 좀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 번 회의를 해서 14개 항에 이르는 한글에 대한 맞춤법, 띄어쓰기, 여러 가지 표기법 그런 거에 대한 보고서를 학부 대신한테 제출합니다. 근데 보고서 제출했지만 정부에서는 보고서만 받고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 모였던 위원들 각자 자신의 의견 12번 회의를 했는데 2년 동안 회의하면서 14개 항 정리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의견을 통일해서 이렇게 합시다로 딱 됐다기보다 각자 의견들을 제시한 겁니다. 그 정부에서 볼 때는 그걸 그대로 딱 이걸로 하자 발표를 하지 않고 보고만 받고 말았어요. 그럼 별 볼일 없다. 그건 아닙니다. 요걸 계기로 해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각성하면서 한글 표기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나가야 되겠다. 계기가 된 겁니다. 물론 주시경 선생도 여기서 참여했죠. 여기 계기가 물론 고전부터 독립신문 할 때부터 했지만은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국어연구학회. 이 국문연구소에서 활동하던 주시경 선생 좀 전에 이야기했죠. 거기서 하다가 국문연구소는 그냥 보고서 내는데 끝냈지만은 다시 1908년 8월에 국어연구학회를 설립해서 국어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주시경 선생 주도로 창립되었지만 회장에는 그 당시 주시경 선생은 그 당시 나이가 좀 어린 편에 속했죠. 그래서 김정진 회장으로 선출하고
교사, 학생, 뜻을 함께하는 청년들이 많이 입회했습니다. 많이 입회했는데 그 밑에 강습소 설치하고 거기서 국어 교육도 직접 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참 큽니다. 연구에서 끝난 게 아니고 산악 강습소 만들고 국어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많은 정말 우리 국어학계의 이름을 떨친 기라성 같은 분들이 나옵니다. 국어연구학회는 한일병탄 후에 조선어 언문회로 이름 바꿨다가 배달말, 아까 국어가 잠시 배달말로 바뀌었다 그랬죠. 배달말글 모음인데 모음회, 그걸 말합니다. 무슨 학회, 회자를 모음, 거쳐서 1913년에 한글 모임, 요때 한글, 1913년에 한글이라는 말 처음 썼다 그랬죠. 요거 이제 회장으로 선출됐는데 이때 창립 임시총회 때 한글이라는 말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선출하고 본격적인 한글 연구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주시경 선생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 거는 그 당시 이제 일제로 완전히 넘어가서 뜻있는 사람이 만주로 많이 망명 갔습니다. 그 주시경 선생도 망명 가기 위해서 부모한테 인사하고 망명 떠나기 직전에 급체로 갑자기 돌아가 버리셨어요. 쉽게 말해서 좀 체했다는 거죠. 요즘 같으면 급체해도 빨리 병원 가면 참 되는데 그 당시에는 병원도 가까이 없고 하니까 막 그래 됐겠죠. 갑자기 바로 38세 나이로 돌아가십니다. 그 주춤하다가 후학들이, 밑에 있는 쟤들이 똑똑한 쟤들이 많았으니까 후학들이 모여서 조선어 연구회, 바로 한글모가 조선어 연구회로 이름 바꿔서 출발합니다. 이게 나중에 조선어 학회, 우리 일제 때 조선어 연구했던 최고의 대표적 기관 조선학회가 됩니다. 결국은 주시경 선생이 만들었던, 조금 전에 그렇죠, 국어연구학회, 국문연구소는 정부에서 만들었지만 국문연구소의 국어연구학회 만들었던 이게 한글모로 바뀌었다가 이게 나중에 조선어 연구에 바뀌어서 조선어 학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조선어 연구회는 동인지에 한글을 창간했는데, 그렇죠, 바로 여기서 기관지 이름이지만은 한글 이름 씁니다. 구호 내고 휴관했다. 좀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다가 조선어 연구회가 31년 조선학회로 바뀌면서 다시 한글도 재창간됩니다. 그리고 조선어 연구회는 한글날을 처음 제정했다. 조선어 연구회에서, 물론 이제 주시경 선생에 의해서 한글이란 말도 썼지만은 그 후학들에 의한 조선어 연구회가 한글날을 제정합니다. 자, 한글날 제정하는 거 보면요. 조선어 연구회가 1926년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 기념을 했어. 자, 한글 훈민정음 창제는 1443년이죠. 창제하고도 3년에 반포했다 그랬잖아요. 1446년에 반포합니다. 반포를 기준으로 해서 480주년 기념해서 정한 게 한글날, 원래 이름 가갸날. 무슨 가갸날이 뭐냐 하지만 한글 일제 때 애들한테 가르칠 때 많이 썼던 게 가갸, 거교, 고교, 구교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 이름 따서 가갸날로 정했었어요. 조선왕조실록에 1446년에 음력 9월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반포했다. 창제는 43년이지만은 그걸 기준해서 했는데 처음에 11월 4일 하다가 다시 음력 9월 마지막 날에 했으니까 양력으로 바꿔서 11월 4일 날을 가갸날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28년에 가갸날 대신 한글날로 바꾸면서 기념일도 10월 29일로 바뀝니다. 왜 10월 29일, 그러다 또 10월 28일, 웬 또 아까 11월 4일 해놓고 왜 바뀌었냐 하면 바로 율리우스력으로 바꿔보니까 환산하니까 요 날짜가 양력으로 맞다. 그래 요 바꿉니다. 그러다 다시 또 그레고리력을 딱 대입하니까 오히려 요게 율리우스력이고 요건 그레고리력이고 그렇게 좀 바뀌어 나갑니다. 그렇게 됐는데 40년의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됩니다. 요거 40년 훈민정음 해례본 안동에서 발견되기 전에는 한글을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별의별 소리 다 하죠. 특히 일본이 만들어낸 얘기는 세종대왕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화장실 문살 보고, 우리 한옥 문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기억면, 그럴듯하죠.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조선시대 임금님은 화장실 안 갔어요. 뭔 소리죠? 화장실도 안 가고. 임금은 화장실 안 가고 요강, 매구틀 그랬어요. 임금은 똥이랑 그러고 매구, 틀, 요즘은 요강 같은 거 없죠. 제 어릴 때는 시골에 화장실이 요즘처럼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은 집 마당 지나서 있으니까 어릴 때 밤에 화장실 한번 가려도 겁이 나서 못 갔습니다. 또 어른들은 귀찮아서도 그래도 한겨울에 또 밖에 나가기 귀찮아서 방에다가 요런 조그마한 단지 뚜껑 딱 있는 거 그거 열고 오줌도 똥도 그게 누고 있습니다. 그게 요강. 그게 매구, 이제 임금이 쓰는 건 매구. 임금은 그래서 화장실하고 매구틀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화장실에서 세종대왕이 문살 보고 만들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냥 문살 보고 만들었다 해도 못할 건데 더 비하시키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럴듯해 보입니다. 기억년, 뒷걸레 워낙 닮았으니까. 근데 40년에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은 요렇게 만들었다는 책이 나왔죠. 안동본입니다. 물론 상주본은 아직도 개인이 갖고 있으면서 1,000억 안 내놓으면 못 주겠다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바로 안동본이 있으니까 내용은 다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한글 반포가 정통 11년 9월 상한이다 했습니다. 이 정통이 뭐냐면, 그 당시 우리는 개인적인 연호 못 썼습니다. 고종 때는 이제 황제가 됐으니까 연호를 썼죠. 광무, 순종은 융희 썼죠. 근데 세종 때만 해도 우리 독자적 연호 못 쓰고 중국 연호 그대로 따썼습니다. 중국 그 당시에 명나라, 바로 영종의 연호가 정통입니다. 요즘도 우리 독자적 연호 없잖아요. 당기 안 쓰잖아요. 서양의 연호, 서기 2001년, 2021년입니까? 그러듯이 중국 연호 따서 11년 9월 상한인데, 이걸 바로 오늘날 양력으로 환산해 보면 10월 3일이 된다. 그래서 한글날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는 한글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북한서 발행한 조선 통사에 보니까 세종대왕의 한글을 아주 깠어요. 세종대왕이 어린 백성이 불쌍해서 문자가 중국하고 달라서 만들었다. 우린 그렇게 배웠는데, 북한에서는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 한글 만들었다. 한문으로 공문을 만들어 봐도 백성들이 모르니까 한글 만들어서 백성들 착취하기 쉽게 하려고 만들었다. 그런 걸 봤어요. 참 안타까웠는데,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세종대왕의 한글만 자체는 무시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글을 보시는 것처럼 반포일 기준입니다. 근데 북한은 한글 창제일을 기준해서 1월 15일이 훈민정음 창제일, 바로 북한에서는 그렇게 기념을 합니다. 한글 훈민정음이 나오죠.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우리나라 말이 중국하고 다르다. 이걸 한때 어떤 학자도 아니고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잡지에 보니까 중국에 달아, 이 말은 중국이 아니고, 오늘날의 중국이 아니고 국중, 우리나라 안에서 달라. 우리나라 안에서 사투리가 많아서 그 당시에는 중국 안 썼다. 아닙니다. 중국은 옛날부터 중국 썼어요. 장자책에도 자기들 중국이라 그럽니다. 그건 그 사람이 잘못 본 거고, 실제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하고 달라서, 한자하고 달라서 문자라고, 중국 문자가 서로 달라서 서로 사마띠 아니할시.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뭔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홀빼 있어도 이루고자 이해하려고 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제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놈이라고 해서 낮췄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는 놈이 놈자자, 요즘은 자 그러지만 낮춘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한자 제대로 이해할 백성이 없더라. 이해하고 싶어도. 그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참 불쌍히 여겨서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잘 헤아려서 수비 여겨, 쉽게 여겨서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릅니다. 백성들 쉽게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정말 세종대왕이 마음이 담긴 글이죠.
그래서 그 덕에 우리가 한글 참 쉽게 씁니다. 예. 요즘 우리 이행시 놀이, 삼행시 놀이 많이 하는데, 소나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삼행시를 쓴 내용을 한번 살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당신이기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고 싶습니다. 너무 쉽게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지요. 우리 뭐 한시 주고받고 하지만 그건 정말 지식인들이라 씁니다. 쉽게 탁탁 안 써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행시, 삼행시 이렇게 쉽게 씁니다. 자, 이 똑같은 소나기인데 요걸 초등학교 5학년 3만짜리 애가 삼행시 쓴 거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죠. 소나기, 소방차가 불난 집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예. 이런 초등학생도 쉽게 우리 한글을 쓸 수 있는 거, 정말 세종대왕의 뜻이 참 오늘날 쉽게 편안케 쓸 수 있는 걸로 참 편한 거. 정말 우리가 세종대왕은 뭐 아무리 우리가 존경해도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말 연구단체 조선학회, 아까 조선어연구회가 아니라 조선학회. 조선어연구회는 조선어 문의 연구와 통일을 위해 31년 11월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조선학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시작으로 조선어 표준어 사정안,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거의 오늘날 쓰는 한글에 대한 문법의 기본적인 기초, 이때 대부분 닦여집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 조선학회에서 발표한 통일한 3대 원칙을 보시면요. 1.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삼다. 지금도 그렇게 하지요. 또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을 한다. 역시 지금도 그대로 하지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을 때 토는 그 윗말에 붙여 쓴다. 40년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을 통일하는 수정을 발간했고 본격적으로 한글 사전 편찬도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42년에 유명한 조선학회 사건으로 편찬 사업 중단되고 원고 서적 전부 압수당합니다. 이 조선학회 사건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1910년 10월 최남선은 조선 광문회를 설립하고 사전 편찬 작업 시작하여 먼저 조선어와 밀접한 관련 맺고 있는 한자에 대한 정리를 해서 1915년 신자전을 완성했다. 한글 사전 만들기 전에 먼저 한자 사전, 한자를 일단 알아야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쓰는 거니까 그걸 바탕으로 한글 사전도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최남선은 한자 사전, 신자전 만들고 일을 그만뒀나? 한글 사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신자전 편집과 국어 훈석, 그러니까 자전까지 만들었는데 완성했는데 그때 역시 주시경 선생이 참여했는데 국어 훈석, 편집과 훈석도 맡았던 주시경은 제자 김두봉, 권덕규, 이규영 등과 함께 한글 사전 편찬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 주시경 선생의 훌륭한 제자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거기서 정말 큰 기둥 두 사람이 김두봉과 최연배. 이 김두봉은 애석하게도 북한으로 넘어갔죠. 북한 한글 토대가 되었고 최연배 선생은 우리 남한 한글의 토대가 됐습니다. 다행인 게 두 분 다 주시경 선생한테 배웠기 때문에 오늘날 북한과 우리 남한이 한글로 서로 통합니다. 물론 말이 좀 달라서 조금씩 그렇죠. 뜻이 안 통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조금씩 있죠. 있는데 정말 오랫동안 벌써 몇십 년 동안 따로 나라가 나눠져 있고 정체성 모든 게 달라졌지만 한글이 서로 통한 거는 같은 주시경의 두 제자가 중심이 되어서 각 나라의 한글을 제대로 뿌리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년부터 시작돼서 4년간 작업 끝에 만들어진 것이 조선어 사전 말모이. 말모이. 참 많이 또 특히 최근에 들어본 거지요. 영화 제목. 근데 이 만들었던 말모이 원고까지 만들었는데
주시경 선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세 젊은 나이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 제자 김두봉이 상해로 또 망명 가버리고 또 그 밑에 있던 이규영마저도 세상을 떠나버리고 그 바람에 사전 편찬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영화 말모이는 주시경 선생이 이제 한글 사전 만들고 원고 만드는까지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후에 조선어 학회에서 한글 만드는 그 일제 탄압 속에서 만들면서 그야말로 극적으로 다시 해방 직후에 만드는 그 과정을 아주 극적으로 만든 영화죠. 1929년 10월 30일 제대로 된 우리말 사전 편찬하기 위해서 한글 학자 108명의 인사가 한글 학자뿐만 아니고 한글과 관계되는 문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조선어 사전 편찬회가 출범합니다. 그 사전 만들기 전에 한글 맞춤법 통일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외래어 표기법 통일한 이런 거 만듭니다. 요까지만 만들고 사전 만드는 작업은 미처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조선어 학회가 이걸 받아들여서 사전은 우리가 만들겠다. 시작된 겁니다. 38년, 7년 일제가 중일전쟁 도발하면서 조선어 사용 금지. 아예 조선어 못 쓴다. 그런 가운데도 큰 사전 원고 정리 작업해 나갑니다. 그 원고 정리 작업 거의 다 해서 출판할 때 다 됐는데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중단되고 원고지 전체를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나버렸죠. 그러면서 조선학회 유명한 인사들이 투옥됩니다. 투옥되고 이 작업 끝나버립니다. 말모 영화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뭐 요즘 같은 A4 용지 같은 한지 거기다 글씨 한자 뜻을 뭐 각국의 각 지방의 사투리 다 모아서 작업을 한 거 그 원고지 일자대 1억 압수당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해방 후에 한글학자들이 다시 백방으로 찾았습니다. 백방으로 찾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거 다시 만들면 막 까마득한 일이죠. 그러다가 정말 운 좋게 경성역, 오늘 아침에 서울역 경성역 창고에서 창고 정리하던 인부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냥 종이 뭉치라서 갖다 버릴 수도 있는데 역장한테 얼마 전에 한글 학자들이 찾아와서 혹시 이런 거 없느냐 그거 물어본 게 기억나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학자한테 보여주니까 맞았죠. 그게 원고지 26,500매나 되는 게 발굴이 된 겁니다. 그럼 뭐 어쨌든 일본이 압수해서 창고에 있었으면 다행히 발굴된 건 뭐 예사로 볼 수 있었는데 그거 아닌 게 아까 최남선 선생이 한글 사전 만들기 전에 한자 사전 만들기보다 원고 만들었다 그랬죠. 그거 만들고 나서 조선어 사전 만들려고 역시 카드 요즘으로 치면 뭐 컴퓨터에 저장하지만은 그때는 그게 없어서 제 대학 다닐 때도 컴퓨터 같은 게 없어서 종이에다가 일일이 필요한 거 메모해 놓습니다. 그걸 쫙 모았다가 나중에 논문 쓸 때 참고하고 했는데 사전도 그렇게 이런 A4 용지에다가 그때그때 다 써놓습니다. 이것도 역시 26,500자나 됐는데 최남선 선생이 그걸 원고로 쓴 게 고려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고려대 박물관 담당자가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려버렸어요. 버렸으면 전혀 몰랐을 건데 김민수 교수가 이게 뭔가 몇 장 갖고 가서 집에 가서 분석해 보니까 이게 최남선 선생이 한글 사전 만들라고 한 거였거든요. 부랴부랴 도서관 찾아갔더니 이미 쓰레기통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정말 아까운 일이죠. 근데 이건 이렇게 발굴된 거는 또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한 그 일부를 일화로 만든 영화가 말모입니다. 42년 일본 유학생 출신 박병엽이 조선학회 사건이 뭐냐 별것 아닌 일로 일본이 조선학회 한글학자 탄압하기 위해 만든 사건인데 일본 유학생 출신이자 아주 부잣집 아들입니다. 한경남도 흥원군의 유지입니다. 이 박병엽이가 바로 친구 만나기 위해서 홍원읍입니다. 한경남도 홍원읍에 있는 전진역에 친구 만나러 갔다가 일본 형사한테 불신검문 당합니다. 불신검문 당하고 끝났을 건데 이 박병엽은 일본 유학생 출신이면서 벌써 이미 이때는 창시 기능도 다 해야 되고 일본말 써야 될 때인데 일본 유학생 출신이면서도 조선말로 자기 본명을 대니까 이 일본 놈이 그렇지 않아도 참 부잣집 아들로 행시하는 놈 눈에 가시가 탔는데 기분 나빠서 잡아갑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냥 부신검문에서 잡아갑니다. 구속해버립니다. 그때 만약 고분고분 일본말 쓰고 이랬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건데, 그래 구속하고 나서는 이 박병립의 집을 가택 수사합니다.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무도 없죠. 그냥 불신검문 때 불손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구속하고 집 가택 수사했는데, 거기서 박병립의 조카 영생고등여학교 학생 박영웅 일기장에 오늘 국어, 그 당시 국어 그럼 일본어입니다. 오늘 국어 썼다가 선생님한테 단단히 꾸지람들었다, 이런 한 문장이 딱 나와요. 이걸 가택 수사하고 고문했던 놈이 누구냐면 우리 조선인 경찰 안정묵입니다. 이미 창시비 개명해서 일본어로 이름을 바뀌었는데 제가 기분 나빠서 일본 이름 안 썼습니다. 이 안정묵입니다. 이 양반이 고문에서 일기장 하나 보니 욕을 짜는 나옵니다. 이게 어때서? 왜 학교에서 일본어 쓴 걸 선생이 꾸지람했나? 그 일본어 쓴 거 꾸지람한 선생이 누구냐? 고문합니다. 이 여학생 고문하는데 여학생 말 안 들으니까 여학생 친구도 불러서 고문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다시 박병 불러서 하다가 결국 이 여학생이, 그 선생님은 정태진입니다. 이 정태진이 조선학회 멤버거든요. 근데 이 정태진이 영생고등학교 여학교 선생으로 있다가 그만두고 조선학회 가서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 있을 때 그랬겠죠. 이 양반은 정말 우리 한글을 써야 되는데 왜 일본말을 그런 거 쓰느냐? 구종했겠죠.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태진을 고문한 겁니다. 고문해서 뭐 그래요, 내가 그런 말 했다, 그럼 끝났죠. 끝났는데 이 정태진이 조선학회 회원이다라는 걸 알고 이 안정묵 이놈이 정말 죽으라고 고문한 겁니다. 조선학회가 어떤 단체냐? 국어 사랑해서 국어 사전 만든 단체다. 무슨 소리냐? 심하게 고문해서 조선학회는 민족주의자들의 단체로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만든 내란 반동문자 단체다.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란죄로 잡아갑니다. 조선학회 핵심 멤버들 1차로 이금노, 이중화, 장지영, 최연배, 이희승, 한징, 이윤재, 정인성, 김윤경, 권수국, 이성린 11명 구속합니다. 한글 사전 만들다가 졸지에 내란죄로 잡혀갑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18일에는 이우식, 19일에는 김범민, 20일에는 정열모, 21일에는 이병기, 이만규, 이강래, 김성기, 또 12월 23일에는 서승효, 안재홍, 이인, 김양수, 장현식, 정인석, 윤병호, 이현상 체포된 겁니다. 또 다음에 3월 5일에는 김도연, 서민호. 그 당시 우리 한국에, 조선에 내로라 하는 한글학자들이 다 잡혀들어간 겁니다. 이윤재와 한징은 모진 고문 속에서 옥사했고, 나머지는 석방됐는데 해방 때문에 오죽했으면 고문에 의해서 옥사할 정도로 혹독한 고문을 받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다가 풀려나서 이분들이 옛날에 작업하다가 뺏겼던 원고 다시 극적으로 찾아냈다 그랬죠. 그게 우리말 큰사전이 된 겁니다. 한글의 위대함. 이 한글 말소리 나올 때 발음기관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건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나오죠. 기억년 우리 발음기관 모양 그대로 만들어졌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실제 제자의 초성, 바로 초성, 보통 이제 초, 중, 종, 자음, 모음, 자음. 초성은 무릇 11가지인데 아음, 이 소리는 기역, 혀뿌리가 목구멍 막는 모양 본떴고, 서름, 혀, 소리는 미연이 혀가 윗몸에 붙는 모양 본떴고, 순음, 입술, 미음은 입의 모양 본떴고, 치음, 이빨, 이런 시옷 모양 본떴으며, 후음은 바로 목구멍이죠. 미음은 목구멍 모양 본떴다. 우리 발음하는 입술, 목, 구멍, 요걸 본떠서 만든 게 자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의 발음에 하나의 글자가 딱딱 나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 음소 문자 그러죠. 영어는 A 하나만 해도 아로 발음하다가 어로 발음하다가 에로 발음하다가 으로 발음하다가, 참 우리 신발 나이키 그거 영어로 보면 니케, 그게 왜 나이키인지 니케, 니크, 그렇죠. 참 어렵죠. 제가 대학원 마치고 한참이다 다시 또 대학원 또 들어갔는데, 한참 한 20년 만에
다시 대학원 들어갈 때 하도 오랫동안 영어를 놓았다가 다시 영어 공부하니까 영어 패밀리 L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도 헷갈리고 막 그랬습니다. 참 우리 한글은 하나의 발음, 하나의 글자가 탁 나오는 거는 발음, 기관, 모양 본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자음은 천진정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중성이 바로 자음이죠. 가운데 소리, 아레아, 요즘은 요거 잘 안 쓰죠. 아레아는 혀가 움츠러들고 소리는 깊으니 하늘이 자시에 처음 열리는 이침으로 글자 모양 둥근 것은 하늘.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고 네모지다. 하늘을 상징합니다. 은은 혀가 조금 움츠리는 소리로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으니 땅이 축시에 자축인묘 시간 순서지요. 축시에 처음 열리는 이침으로 글자 모양이 평평한 것은 땅을 본뜬 것이다. 그 다음 이는 혀가 움츠러들지 않고 소리가 얕으니 사람들이 인시에 자시, 축시, 인시에 처음 생기는 이침으로 글자 모양 서 있는 사람을 본뜬 것이다. 자음은 우리 발음기관 모양 본뜬다면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이라는 우리 문화의 원형, 천진정신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천진정신, 천진이라는 거 중국 책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중국은 음량의 기준이죠. 천진성인을 썼다 하더라도 그 당시는 한자 문화권에서 같은 문화 교류가 많았죠. 그래서 한자가 꼭 중국 거다, 우리 거다 할 수 없이 그 당시 동북아 일대에서 함께 써왔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유통된 게 좀 많은데 음량사상 또 천진사상도 유통된 게 많지만 중국은 음량 쪽을 많이 중심으로 삼고 우리는 천진을 중심으로 삼았는데 한글, 모음에 그 정신을 담았다는 겁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기역, 니은, 시옷, 미음은 입술, 이음 같은 건 목구멍, 또 아래아, 이는 요 아래아 없어졌지만 여기다가 여기 붙이면 오, 여기 붙이면 우, 여기 붙이면 여기 붙이면 아, 그러죠. 요 기본 글자 갖고 획수만 살짝 더 보태면 수많은 글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 한글의 참 위대한 특징들입니다. 휴대폰 자판기 몇 개 안 되잖아요. 그걸 갖고 그 작은 자판기 안에 모든 글자 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글이 뛰어납니다. 자판기 하나에 글자 비슷한 거 2개씩, 3개씩 막 들어있죠. 영어는 그래 못합니다. 한 자판에 하나씩. 그런 식이죠. 그래서 영어는 그나마 괜찮은데 한문, 제가 주로 이제 뭐 논문 쓰기 위해서 한문 쓰려 보면 한글로 썼다가 그걸 일일이 한자로 바꿉니다. 한자로 바꿀 때도 예를 들어서 한 하나 그러면 한자와 거기다 한자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그걸 보고 그 중에 하나 또 다시 바꾸고. 참 우리가 너무나 쉽게 쓰는 거, 한글 위대한 거, 글자 자판 봐도 그렇죠. 자판 딱 10개에 다 들어가면 요거 갖고 조합해서 글자 다 만들어냅니다. 근데 영어만 해도 26개의 자판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한자는 다시 또 수많은 글자로 또 바꿔야 되죠. 구글 회장 에릭 슈미트 그럽니다. 한글에 대해서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체계하려는 시도가 600년 전에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디지털 기술이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도 한글 때문이다. 우리 뭐 한글 카톡 뭐 엄지족 그러지요. 예, 그렇게 된 것도 한글 덕분이라는 겁니다. 또 소설 대지로 유명한 펄벅. 한글은 24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문자 체계이지만 한글을 조합하면 어떤 언어라도 표기할 수 있다. 세종대학은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그랬고요. 영국 과학자 가이자 역시 다큐멘터리에서 역사가 존 맨은 알파벳타란 책에서 한글은 단순하고 효율적인 알파벳의 대표적인 전형이며 알파벳이 발달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보여주는 최고의 알파벳이다. 일본의 우메다 히로유키 교수,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음소 문자이며 로마자보다 진일보한 자질 문자로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자 체계다. 음소 문자 이야기했죠. 글자 하나에 소리 하나 딱딱 나오는 거. 또 자질 문자는 쉽게 말해서 표음 문자. 그렇죠. 같은 음소 문자 중에서도 자질 문자 중에서도 한글이 최고다. 그 얘기입니다. 메릴랜드대 교수 로버트 램지, 세계에 한글처럼 뛰어난 문자는 없다. 이것은 세계의 알파벳이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 베르너 사실, 한글은
전통 철학과 과학 이론이 결합한 세계 최고의 문자이다. 캘리포니아 대학 제러드 다이아몬드, 총균시에 우리나라도 번역돼서 베스트셀러 됐죠. 이 사람, 한글은 한국인의 창조성과 천재성에 대한 위대한 기념비와 같다. 컬럼비아 대학 교수 게리 페이야드,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문자의 사치이자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언어이다. 영국 울리스 대학 제프리 샘슨, 한글은 인류가 이룬 가장 위대한 이지의 성취 가운데 하나이며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다. 하버드대학 교수 에드윈 나이셔, 세계 어느 나라 문자에도 볼 수 없는 과학 표기 체계의 음소 문자이다. 한글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 학생들이 과학성, 합리성, 독창성 이런 걸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세계 최고 문자 1위다. 고 매긴 겁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 자랑하는 언어학회, 언론 등에서 여러 차례 한글의 편리성, 과학성 최고다. 심지어 한글 올림픽, 뭐 세계 언어 올림픽 이런 거 할 때마다 금메달 최고의 글 그렇게 인정받았죠. 정말 이 한글 세종대왕 정말 잘생겼죠. 물론 뭐 그 당시 뭐 그런 건 아닌데 하더라도 참 우리가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나무랄래야 나무랄 데가 없고 칭찬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가 쓰기 때문에 이렇게 참 한글 좋은 줄 몰라 그렇지, 한글 없어서 우리가 한문 쓴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연구를 위해서 논문을 위해서 종종 한문을 쓰는데 참 어렵습니다. 뭐 하나 놓고도 학자끼리 글자 하나 놓고도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K-팝이라든지 한국 문화가 세계화되면서 여러 외국의 청소년들이 한국말을 하는데 말은 좀 어려운 게 있죠. 근데 글이 쉬우니까 말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같은 경우는 말은 있지만 글이 없어서 글을 표현할 수 없어요. 워낙 글자가 좀 말 자체가 좀 오묘한 말이 많아서 쓸 말이 없다가 세계 말 중에서 한글로만 자기들 말을 표기할 수 있다. 찌아찌아족이 아예 그냥 국어가 됐죠. 그 말고 다른 몇 개 나라도 또 쓰고 있습니다. 한국 말은 좀 어려운 게 우리 한국 사람이 감정이 풍부해서 형용사가 많아요. 껌딱 히다가 아니고 거무스름하다, 거무디티하다, 별별 거 다 있죠. 심지어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도 우리 한국 말이 어려워서 중국말은 아프면 통! 아프다! 그게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파도 찌부둥하다, 뭐 하다 별게 다 있으니까 어려워 잘 안 쓴다. 참 애석한 말 들었는데 대신에 글로 표현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말이 어려운 거는 우리 한국 사람의 감정이 풍부해서 형용사가 많아 그렇다면 그걸 다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한글이 있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